안녕하세요. 홍경옥의 인문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플로리다에서 오신 한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혜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시와 동화, 동시 등을 쓰고 있는 한혜영입니다. 예,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이 멀리 LA까지 오신 거는 풀꽃 문학상 시상식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물론 저도 그 시상식에 갔었지만 어떤 풀꽃 문학상은 어떤 내용인지요? 해외 풀꽃 시인상이라고요. 네. 나태주 선생님이 만드신 상인데 올해가 5회째예요. 5회째 제가 검정사과 농장이라는 시집으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상을 받게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상당하다고 그러던데요. 밝히진 예, 않으시겠지만 예. 상금도 엄청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주에서 나오는 상금 중엔 제일 가장 권위 있는 예, 상에 예. 걸맞는 액수입니다. 예. 그러면 한혜영 시집의 검정사과 농장에 있는 거대한 밥이라는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금 현재 태평양 화장품 아모레의 문구로 들어가 있는 시예요. 거대한 밥. 밥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긴 대사도 애워진다는 늙은 여배우의 고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전쟁이지. 웅얼거리다. 적과 싸우기 위해 불쌍한 백성의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의 밥을 떠올린다. 세상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 거대한 밥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도둑의 머리 위에서 홀로 빛나는 스텐 밥그릇을 올려다 본다.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 밥알 건져 올리는 어부들의 그물을 생각하다가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밥알인 이민자들의 밥 공기를 어루만지다가 지구라는 거대한 밥그릇을 깨닫는다. 다닥다닥 붙은 밥알이 우리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기도 한다는 거. 거대한 밥의 전문인데요. 이 시는 태평양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에 지금 선전 화장품 거기에 인쇄되어서 같이 화장품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시고 수필, 소설, 동화 각계각층의 장르의 글을 다 쓰시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하셨는지요? 처음에는 그저 뭐 아마추어니까 제가 뭐 프로가 될 생각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쓰는 게 좋아서 예. 써서 젊은 시절에 본국에 있을 때요. 예. 주로 이제 여기저기 투고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 어디 뭐 응모해가지고 상품으로 뭐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단순히 그런 게 좋아서 시작했던 글인데 네. 그렇게 하다가 샘도 시조상이라는 데 이제 시조를 네. 보내가지고 그게 시조 그 해마다 뽑는 게 있어요. 네. 샘도 시조라고 그 샘도 시조상을 받았어요. 네. 그걸 받는 계기로 이제 문단에 발을 들이게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것이 시조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시조. 예, 시조인데 그 시조 샘터 시조상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느 아동문학 연구라는 곳에서 네. 그 신인상 그러니까 예. 등단하는 제도죠. 신인상 모집을 하는데 시조 부문이 있었어요. 동시조 부문이. 예. 그러니까 동시조는 뭐냐면은 시조가 어른 거라 그러면 동시조는 동자가 붙었으니까 어린이들이 읽는 시조. 네. 그 동시조거든요. 그래서 5편을 열심히 지어갖고 보냈는데 그게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빨리 잘 쓰셨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5편 예. 보낸 게. 그래서 이제 등단이라는 걸 했고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89년. 89년도에 예, 예. 그러니까 동시조로 등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아동문학 쪽으로. 네.
89년에 등단을 하고 제가 9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아,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한국에서 습작할 기회도 없었고 예. 그렇게 하고서 미국의 플로리다 한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로리다로 이민을 네, 오신 지금 거예요? 사는 그 동네에서 32년째 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처음에 가보니까 뭐 한인도 잘 어쩌다가 한국 가게 가면은 좀 만나고 한국 교회 나가야 만나고 거리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쇼핑몰에 가도 없을 예. 정도로 그렇게 좀 외진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한 게 원고지를 들고 가서 복사해 오는 일이 맨 처음에 한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뭐 도구가 뭐 타이프도 잘 안 나와 있을 때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때니까 오빠한테 하나 얻어온 거 공병호 타이프 가지고 네. 탁탁하면서 치기도 했는데 원고지에다 쓰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근데 워낙 기초가 없이 등단하자마자 오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예. 아무것도 못 쓰겠어서 그냥 한동안 글을 못 썼어요. 근데 그때도 그럼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하실 때잖아요. 예, 그런데도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한국에를 한번 다니러 나갔더니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책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내가 한국에서 구독하던 정기 구독하던 책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현대시학이라고. 그 책을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책을 미국에서 구독을 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유시, 예? 일반시죠. 그 일반시 영역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면 제가 네. 아동문학에서 네. 일반시로. 근데 뭐 이게 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러고 그 잡지에 나오는 시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시들이에요. 아. 그저 편안하게 읽히는 시가 아니고 네. 참 좀 힘든 그런 내면적인 시도 많이 있고 이런데 네. 처음엔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렇게 그런 채로 그냥 읽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그때 거기는 추천제도였는데 네.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을 뽑았어요. 신인상을.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을 뽑아서 이제 뽑으니까 20편 추천 20편이었어요. 그 20편을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그 소식이 없으면 떨어졌구나. 그리고 또 20편을 써서 또 보내요. 시를. 예. 예. 그렇게 해서 3번 만에 이제 당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일화인데 그때 이제 그 심사를 하셨던 선생님이 지금도 현재도 아직도 문학 아카데미라고 하고 계시는 박재천 선생님인데 예. 박재천 선생님, 고려대 김인환 교수님, 또 예. 현대시학의 주간이신 정진규 선생님 예. 이렇게 세 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예.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박재천 선생님이 심사평에다가 제가 네. 지금도 그걸 고스란히 애워요. 네. 그 심사평 중에 일부를. 예.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뭐라 그러냐면 60편을 읽느라고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아. 그러면서 작품의 편차가 심해서 안 뽑으려고 하다가 예.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긴 기간 동안 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겼다고 해서 뽑는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셨어요. 박재천 예. 선생님이 예. 예, 박재천 선생님이.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품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내니까 처음에 시작한 거 저 혼자 그거 했잖아요. 네.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예. 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혼자 써서 그냥 20편이 모아지면 보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간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작품이 20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네.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20편이 왔을 때 그게 점점 나아지는 게 보이더래요. 아. 그래갖고 세 번째 왔을 땐 이제는 뽑아줘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20편 떨어지면 버리는 줄 알았어요. 60편을 다 그냥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내놓고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60편을 읽느라고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예. 그럼 시로는 그렇게 등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시로도 많이 하셨고, 동화도 많이 지으셨잖아요. 예. 근데 동시는요, 네. 동시조하고 같이 시과잖아요. 아동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시조 대신에 쓴 게 동시고. 예. 그러니까 시조가 좀 어려워요. 정형시기 때문에. 글자 예. 수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꾀가 나갖고 이제 쓴 게,
동시고 그래서 동시를 썼고 동화는 정말로 뭐 영역이 제 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같이 제가 그 아동문학연구회 동시도 당선할 때 네. 같이 당선한 그 동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동화 작가가 저만 보면은 아 선생님도 동화 쓰면 잘 쓸 텐데 선생님 한번 써봐 이러고 예. 자꾸 그러셔요. 예. 그래서 아우 내가 이렇게 짧은 것도 쓰기 어려운데 그 긴 걸 어떻게 쓰냐고 네. 맨날 그러고 웃어넘기고 했는데 어느 날 동화감을 하나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화감을 만나가지고 하나를 썼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본인이 단편 썼는데도 동화, 재밌어요? 단편 동화를 썼는데 예.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쓰다시피 했어요. 단편 하루에 한 동화를. 편이요? 한 달 동안에 15편을 썼어요. 그러면 한 편이 그럼 보통 몇 장 정도 되나요? 그때는 한 30매 됐죠. 원고가. 단편 동화. A4 용지 14, 뭐 12 폰트로? 200자 원고지로 그렇게 아유, 쳐가지고 30매 대단하시네. 정도 되는데 그래도 살림해가면서 하루에 어떻게 이렇게 다 쓰신대요? 그러니까 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속에 고여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쓸 글감이 빨리 많았던 거죠. 풀어내고 싶어서. 그때까지 쓴 게 없으니까 음. 이제 가지고 있던 게 다 나오는 거죠. 하나 써보니까 아 이것도 되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것 쓰고 또 다른 것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는 이메일도 할 줄도 모르고 이메일이 잘 활성화돼 있지 않을 때 일반 사람들 잘 컴퓨터 네. 보급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해가지고 그걸 디스켓에 담아서 겨우겨우 이제 그 워드만 쓸 때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다 그 친구한테 붙였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읽어보더니 선생님 그 글감은 아주 동화감은 잘 잡았어. 그런데 네. 하지만 그러나가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접속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이 많으면 또 안 되는 건가 보네.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안 들어가야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장편 쓰면 더 재밌는데 그래. 야. 장편? 그걸 어떻게 쓰지? 그러고서는 그냥 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하여튼 모 잡지에서 하는 상금이 그 당시 대단한 상금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오. 응모하는 걸 봤어요. 예. 장편 동화. 예. 그걸 보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도전해보고 싶어갖고 음.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조카한테 야 장편 동화 좀 한번 사서 보내봐라. 이거 뭐 어떻게 쓰는 줄 알아야 내가 쓰지? 그랬더니 지가 태교할 때 읽었다면서 2권을 사서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2권을 읽으니까 감이 와요. 예. 아 이렇게 쓰는 게 동화구나. 아, 예. 근데 그때 제가 평생 이제 장편 소설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장편 소설을 하나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네. 소설을 우리 동네 유학생 그 부인이 한국에서 소설 공부하던 사람인데 네. 남편 따라서 유학을 왔다가 예. 계속 책을 그렇게 소설을 사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계속 빌려다 읽고 있었어요, 소설을. 그 전에 동화 2편을 그렇게 먼저 쓴 거예요. 네. 동화 2편을 쓰고서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있었으니까 그게 제 생각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동화 예. 빨리 쓰는 게 예. 소설을 읽고 있었으니까 구조가 거의 같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2편을 연달아 썼어요. 팽이꽃하고 날마다 택시 타는 아이라는 작품을 2개를 그 해가 97년이에요. 네. 97년인데 그거 쓰고 2편 쓰고서 고르고 나서 장편 소설을 쓴 거예요. 아, 그럼 그때 쓴 그 장편 소설이 이 된장 끓이는 여자인가요? 된장 끓이는 여자 그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평생에 장편 동화 소설을 하나 쓰려고 책을 빌려다 읽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장편 동화 2편을 쓰고 나서 계속 그 책을 빌려다 읽는데 네. 그러니까 책을 건성 넘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문장이 와글와글 그래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건성 넘기면서.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말고 덮고 중간에 가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된장 끓이는 여자인데 아마
제가 그 첫 동화의 그 소재가 입양아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된장 끓이는 여자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저는 이 책 얘기예요. 소설을 읽고서 한혜영 작가님이 국제 결혼한 분인 줄 알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예, 많고. 그렇게 알았어요. 예, 아, 이분은 아마 국제 결혼한 분인가 보다 예, 속으로 예. 생각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된장 끓이는 여자를 졸지에 가서 이제 정말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하여튼 한 2, 3일 만에 한 300매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아니요, 여기서 쓰는데 예. 한 300매가 나갔는데 초고를 18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초고를 대단하시네. 1000매를. 예. 근데 그때는 하룻밤에 잠을 3시간을 자고 예. 그렇게 쓰는데 완전히 미쳐가지고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문장을 막 치는 거예요. 막 꾸면서도 그 문장을 고치고 막 쓰고 그럴 정도로 그때도 그 남편 식사는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렇죠. 밥만 해주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쓰고 이렇게 해서 예. 밤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쓰고 몇 시간 겨우 자고 그런데도 졸립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네, 흥분돼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거 쓰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탄생한 게 된장 끓이는 여자인데 딱 하나 써가지고 이것도 출판을 어딘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문희당에 보냈더니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또 책을 내게 됐고 예. 또 동화 팽이꽃은 처음으로 썼던 팽이꽃은 그게 이제 그 삼성문예상에 제가 아까 네. 그 어떤 문학상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다가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이제 떨어졌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소식이 없어서 그걸 그 다음에 보낸 게 계몽아동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 네. 그래가지고 아동문학 그 상을 받으면서 계몽아동문학상을 수상하러 한국을 갔는데 네. 이제 뒷부리 자리에서 이재철 박사님이라고 아동문학 쪽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리 와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 원고 여기 보내기 전에 딴 데 보냈죠?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또 보냈죠? 그래. 예. 2편을 보냈거든요. 예. 날마다 택시 달라요. 2개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 거 2편이 다 삼성문예상 최종심에 갔대요. 3편이. 그러니까 당선작하고 3편이. 근데 그 당선작한테 제게 밀린 거예요. 2편이. 근데 그 당선작은 그때 한참 시기적으로 잘 맞는 작품이었어요. 내용이. 예. 그분이 쓴 거는 그때 컴퓨터로 이렇게 이경순 작가의 찾아라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제목이었는데 컴퓨터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고구려 고분벽화 있는 데로 가고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재면으로. 저는 국내 사정을 모르니까 무턱대고 그냥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쓴 게 입양아 얘기였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삼성문예상에도 최종심까지 갔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자기가 심사하셨는데 제 걸 가지고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3분인데 2분이서 그 작품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됐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쪽이라도 당선이 되니까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예. 작품한테는. 근데 동시로도 굉장히 그 한국의 어떤 교과서에도 많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교과서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왜냐면 교과서는 대부분이 단편이 올라가는데 네. 저는 단편집이 없어요. 예. 단편 없고 한국의 한울이라는 그 논술 학원이 있어요. 그게 네. 전국 체인으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커요.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채택이 되면은 네. 만약에 5학년 거로 채택이 된다 이러면은 그게 전국 교재로 납품이 돼요. 한꺼번에 네. 막 예. 뭐 15,000부, 17,000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상 받는 거 버금가게 괜찮은 거죠. 거기에 제가 11권을 냈거든요. 동화집을. 장편 동화를 11권을. 예. 제가 생각할 때 7, 8권이 채택이 됐을 거예요. 예. 어떤 책은 2번 되기도. 날마다 택시 타는 아이는 2번 됐어요. 5학년 교재로 1번, 6학년 교재로 1번. 예. 그 몇 년 전에 제가 같이 여의도 갔을 때 같이 사진 찍었지만 여의도의 큰 산업은행 그 건물에
그 한혜영 작가님의 동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 동시에 본점에 있는 동시요. 근데 참 산업은행 본점에 네. 이렇게 걸려 있었어서 제가 거기 옆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 동시는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기억을 빨리 아무리 숨었어도 아. 아무리 숨었어도 이번 바람은 반드시 너를 찾고 말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 이 봄바람은 봄바람은 너를 네. 찾아내고야 말 걸 뭐 이런 네, 내용이었죠. 찾아내서 방긋방긋 뭐 꽃 피우게 예, 한다 예. 이렇게 하고 바람도 이제 이파리를 찾아내서 아무리 숨었어도 잎새를 다 찾아내서 예. 파릇파릇하게 피울 거다 이러는 저건데 예. 근데 그때 그 동시가 그 산업은행 건물에 채택될 때는 그 전 직원들의 투표가 있었다고 네네. 그랬죠. 네.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의 동시 중에서 채택된 거라고.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예.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네. 작품을 더더구나 그 작품은 네. 동시집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제가 동시집을 3권 냈거든요. 네. 3권 냈는데 걔를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첫 동시집을 20년 만에 냈어요. 네. 등단하고 예. 그러니까 아동문학연구로 등단하고 예. 20년 만에 냈는데 그때 되니까 분위기가 그거는 습작할 때 썼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등단 막 했을 때 예. 그때 썼던 작품인데 한 20년 지난 뒤에 작품하고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같이 섞으려니까. 아. 그래서 걔를 못 집어넣는데 걔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퍼날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봄에 대한 동시 좀 추천해달라면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자기네들끼리 그래가면서 막 퍼날려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 그 독자층에서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야, 이 작품이라는 것도 다 그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나는 한번 늘 미안해하고. 내보내면은 자기 운명으로 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네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미안해요, 걔한테. 못 넣어줘서, 시집에. 근데 거기뿐이 아니라 걔는 그 무슨 뭐 어디 월간 뭔가 어디에서도 또 그거를 채택했고 또 책으로 나오는 김용택 선생님이 묶는 책에도 들어가 있고 나태주 선생님이 묶는 책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게 끊임없이 어디서 알아보고 걔를 예. 그래가지고 한번 또 버린 자식이 아주 네. 효자 노릇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야, 예. 이거 확실히 운명이 있구나. 예. 그런 거를 제가 정말로 그 동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또 산업은행에서 됐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거라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요즘은 이제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시나요? 지금 이 검정 사과 농장 그 전문을 제가 한번 검정 사과 농장 거짓말이라는 매우 나쁜 전염병이 한바탕 농장을 휩쓸고 갔다. 농장 주인은 뼈대가 드러나고 등이 굽은 기형의 사과나무 아래 죽은 새들을 끌어다 묻었고 가벼운 농담처럼 꼬리와 날개가 파닥거리는 거짓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농장 주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검정 사과 농장이라는 간판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자석 같은 호기심에 큰 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질서 유지를 강조한 농장 주인은 꼬리와 날개를 떼어낸 둥글게 잘 다듬어진 거짓말을 의기양양하게 건네주었고 큰 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검정 사과라며 흥분을 했다. 이미지처럼 속이기 쉬운 것도 없는 법이지. 농장 주인은 우아하게 생긴 고양이 이미지 10여 마리를 슬쩍 풀어놓았고 이것으로 거짓말 농장의 아름다움은 극대화되었다. 거짓말 장사가 대박을 치자 농장 주인은 죽은 박쥐나 두더지를 가지고 오는 자들과도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공급이 끊기게 되자 획기적인 상품으로 자신의 목을 사과나무에 매달았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거짓말이었다. 예, 검정사과 농장 한혜영 전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검정사과 농장은 어떤 계기로 시를 짓게 되셨는지요? 그 검정사과 농장이요. 네. 그러니까 검정사과 자체가 거짓말의 이미지예요. 거짓말, 은유, 거짓말의 은유인데 전부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그래서 마치 유행병처럼 그렇게 빠르게 번져나가는 그런 유행병처럼. 그래서 그 시에 나오잖아요. 그 가짜 이렇게 다듬어서 날개 새인데 이게 날개 꼬리 다 띄고 이게 사과다 하니까 처음 보는 사과라 그러잖아요.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 공급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전부 수단이 점점 과격해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파멸이 결국 자기 목을 매다는 결국은 그게 자기 파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를 형상화하고 있거든요. 검정사과 사과 자체가. 예. 그때 누가 그래요. 검정사과 농장으로 상탄되니까 검정사과가 만약에 빨간 사과를 했으면 못 탔을 거라고. 검정사과였으니까 상을 받지.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거짓의 이미지, 네. 위선의 이미지, 그거를 상징하고 할 수 있는 은유는 검정사과가 제격이잖아요. 사과라는 친숙한, 누구나 주면 잘 먹는 그런 사과가 사과에다가 검정사과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 올랜도 간다. 올랜도를 참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올랜도 가고 오면서 이렇게 시를 참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 올랜도에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특별히 사연이 있는 거 아니고 저희 사는 데서 네. 우리 사는 데서 1시간 거리가 올랜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큰 장을 보러 갈래도 올랜도를 가고 또 사람들 올랜도에 또 지인이 좀 있어서 가면 또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놀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랜도를 이제 그래서 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나들이 같이 다니시는 예, 거네요. 나들이처럼 가는데 요즘에는 이 시 쓸 때만 해도 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네. 올랜도 가서. 그래서 보면은 그 서로가 이게 머리를 박아가면서 먹는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올랜도 간다 해서 보면은 그럼 꾸벅꾸벅 절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먹으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고향집이라는 식당이 또 있어요. 있기도. 네. 그 고향집인데 순두부니 뭐니 먹으면서 고맙다 하면서 먹는 거니까 그거는 한국 식당이 거기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줘서 고맙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올랜도 간다 해서 서로가 꾸벅꾸벅 절을 해가면서 고맙다 하면서 먹는 그런 의미가. 그리고 이 뿔난 쥐라는 저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쥐한테도 뿔이 나 있구나. 그래갖고 이걸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그때 네. 이거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를 상상하시고 이렇게 동화를 지으신 건가요? 전에 한번 봤어요. 연구소, 그러니까 네. 쥐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소 직원들이 쥐를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쥐 실험하려니까. 예, 실험쥐. 예, 실험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일영제를 지내줬다는 거를 제가 한번 실험용 쥐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불쌍해서 위령제를 지냈다고요. 그 연구원들이 우일영제를 지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쥐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쥐가 한번 제가 대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쥐 얘기를 가지고 썼는데 상당히 써놓고 보니까 우리 이 사회, 우리 사회 약자들하고 너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쥐뿔이라는 애가 하고 그래서 그 실험 때문에 실험을 하다가 그 쥐가 여기에 뿔이 생겨 십자가 모양이 생겨요. 그럼 걔는 이제 죽는 거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실험을 끝냈다 해서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죠. 내가 탈출을 하면서 또 큰 발이라고 이렇게 발이 큰 쥐가 있는데 걔를 하나 데리고 나와요. 엄마가 얘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그 마을까지 데리고 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또 다른 마을의 쥐들 고생하는 쥐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화를.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쥐뿌리가 죽어요. 그 뿔 때문에. 그게 종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거에 의해서 종양이 생긴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저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읽는데 찡해요. 그 마지막 장면 제가 쓰고도 읽을 때마다 찡해요. 끝에 가서 그렇군요. 그 인간들의 저것 때문에 그 암이 퍼져가지고 끝에 가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마을에 데려다 주고 끝에 가서 죽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형이 왔다. 이 동화는 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형이 왔다. 그것도 지은 지가 한 2014년인가? 뭐 그 정도 출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 기억에는 그거는 뉴욕에 사는 어떤 가정이 네. 아이를 하나 큰애, 그러니까 형제인데 큰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를 잃어요. 네. 잃고서 이제 대도시가 싫다 해가지고서 플로리다로 내려와요. 플로리다로 내려오는데 가족을 잃은, 그러니까 식구 중에 누가 가족을 한 사람을 잃으면은 그 남은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다 내 탓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아마 저게 그게 몇 년도죠? 저 팽목항 그 세월호 사고 날 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그렸어요. 아들을 잃은 엄마들이 힘들어서 남은 자식 하나 또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못 살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네 형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할머니가 또 계시는데 할머니도 또 그렇게 그 죽은 손자가 그리워갖고 새가 날라오면 자기 죽은 손자가 날라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그 플로리다에 이사 온 그 집에 먼저 살던 아이들이 그 아이 아빠가 뭐 좀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이러는 사람이라 망해갖고 그 집을 내놓고 이제 근처 못 사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이 지네 엄마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저 집에 살을 땐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귀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놀러 온 척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뭐 이 소리 나는 시계 알람 장치를 갖다가 해갖고 한밤중에 귀신 소리가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사 온 사람 칠성이네인데 그 칠성이네가 막 한국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놀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동화예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너무 죽은 아이한테 매달리느라고 가족들이 전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전부가 서로를 이해해요. 할머니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죽은 새 보고 자꾸만 자기 손자 왔다고 하고 이상하게 취급하던 거를 다 이해하고 서로 그냥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족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이 왔다였군요. 예. 그리고 로봇이 왔다. 로봇이 왔다는 어떤 내용인가요? 로봇이 왔다는 이제 그때 한참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로봇들의 활약이 점점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할 때인데 네. 일본에 그때만 해도 일본의 할머니들이 그 로봇 하고 같이 로봇이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뭔 동화를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생각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가 하나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딸이 실종이 돼갖고 엄마가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손자가 실종이 된 거예요. 손녀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져 누웠어요. 이제 친정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어디 가서 자기 죽은 딸, 실종된 딸하고 똑같은 딸을 하나 만들어 오는 거예요. 박사한테. 그래야 속여요. 할머니를. 이게 진짜 찾아왔다고.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놓고도 뒤로는 계속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이에 이제 뭔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제 팔뚝을 비게 되고 거기에 있는 전선 같은 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할머니가 보고 이제 할머니가 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속았다 싶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와갖고 발견해서 할머니도 갖다 입원시키고 아이는 방전이 돼갖고 이제 엄마 없는 사이에 방전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또 치료받으러 이제 그 로봇 치료실에 보내고 로봇 연구소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반전이 있어요. 뒤에 가서 그 박사가 그 친딸을 납치한 게 박사였어요. 자기 죽은 딸하고 똑같이 생겨서 얘를 잠깐 납치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허겁지겁 가다가 차를 어디다 부딪히는 바람에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딸하고 똑같이 복제하려고 했던 애가 죽어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뒷뜰에다가 이제 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수를 해요. 그 박사가.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게 이제 그 로봇에 나오는 나라라는 그 아이를 이제 복제한 거죠. 근데 그럼 처음에 이런 그 동화를 구상하실 때는 갈등, 전개 이런 마지막 반전 같은 걸 대가 어떻게 상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거를 찾으시거나 어떻게 쓰셨는지요? 그러니까 글감이라고 그러죠. 네. 동화감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신문 같은 거 읽다가 이렇게 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와서 부딪혀요. 글감은 아주 순간적으로 탁 이거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탁 와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냥 아닌 거는 떠나버리는데 계속 생각이 붙들고 안 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보태지는 거죠 거기에. 그럼 이걸 어떻게 쓰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특히 이제 한 가지 제일 쉽게 예를 든다면 영웅 소방관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얼굴에 화상으로 막 아기를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아빠 얘기인데 얼굴이 너무 이렇게 일그러지니까 이제 장모님은 자기 딸 걱정하고 이제 저렇게 생겨 돈도 못 벌을 텐데 어떡할 거냐 그러고 아기는 자기 얼굴 보고 괴물 같아가지고 기절을 하고 이러니까 집을 나가요. 그 소방관이 얼굴이 그렇게 된 채로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아들한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괴물같이 생겼으니까 자꾸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 쉽게 하려고 아빠 친구가 관장인 그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워요, 그 아이가. 근데 그 도장이 아빠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붙여주기 위해서 그 관장님이 얘를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슬쩍 자기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는 저건데 그 경우 제가 그 신문에서 딱 보니까는 그 저기에는 얼굴을 이렇게 안면 이게 전부 인식한 그런 걸로 나왔었어요. 그 저 소방관이 전부 저거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일그러진 얼굴 채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를 어떤 미디어에서 딱 봤을 때라도 똑같이 안 하고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아이하고의 가정 이제 화합을 이끌어내고 이게 화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끝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도 아이가 자꾸 밖에서 뭘 들고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남편한테 갖고 싶다고 했던 걸 선물로 사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동화를 굉장히 사람들이 슬퍼해요. 읽으면서 울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아빠들도 읽고 그거 읽으니까 울컥하던데요. 그리고 이 동화 읽고 이러긴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저 남자분인데 한 50대 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탁 부딪히면 그럼 여지껏 쓰셨던 동화, 동시, 뭐 수필, 시, 소설 중에서 그래도 뭐 본인의 마음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더 많이 마음이 가는 쪽은 어디인가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래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왜냐면 그거보다 어떤 자식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어떤 자식이 제일 좋으냐. 물론 자식 중에서도 더 애착가는 게 있죠. 근데 자식 중에서도 자기한테 잘할 땐 그 자식이 제일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제가 동화를 쓰고 있을 땐 동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역시 시였어 이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여러 장르를 하는 거는 그릇이에요. 문학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그릇.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담는 그릇에 어떤 그릇에 담아야 다 적합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릇하고 잘 어울리는 게 역시 작품성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랬듯이 시인데 이건 도저히 어른들이 읽기엔 너무 시시해. 이러면은 동시로 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이거 동시로 다루기에는 이건 너무 버거워. 이건 주제도 너무 무겁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시로 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뭐니 해도 시예요. 제가 시집을 준비하느라고 지난번에 한번 한 1년 동안 시에 매달려 시만 써봤는데 역시 시구나 싶어요. 왜냐면 한 편 한 편에 한 편 한 편 맺을 때마다 그 세계가 따로 하나씩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2015년도인가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던 동시집이에요. 닭장엽 탱자나무. 벌써 이게 6, 7년이 넘었네요. 저한테 보내주신 지가.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은 동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제목 내 동생 엉터리 영어. 동네 마트 통닭 코너 앞이었다. 와, 키친 많다. 치킨과 키친을 맨날 헷갈리는 내 동생이 잘난 척 한다고 영어를 했다. 하필 그곳에서 만난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민주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를 봤다. 망신. 나는 얼른 딴 데를 봤다. 내 동생 아닌 척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나한테 큰 소리로 물었다. 형, 키친이 맞지? 이건 너무 재밌어요. 하긴 애들이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리는데 아니, 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헷갈려요, 재밌게 제가. 예?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이런 광경을 보고 쓰신 건가요? 아니, 제가 껄핏하면 가서 치킨이 맞아, 키친이 맞아 했는데 저뿐이 아니라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내놨는데 예. 우리 시동생도 그래요. 형수님 그 시집에서 제가 그 치킨 나오는 얘기 그거 읽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근데 네.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가끔 예.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예.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스튜디오스하고 스튜어디스하고 헷갈리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캐비넷하고 캐바레하고 헷갈렸어. 그게 똑같은 건 줄 네. 알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동시를 할 때가 참 이렇게 순수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동시집은 그 선생님이 보내준 건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동시는 쓰시는지요? 예, 써요. 지금도 예. 올해도 동시 지금도 또 겨울에 어디 달라 그래서 2편 보내서 아마 발표가 곧 될 거고요. 또 현대시학이 7월호였나 8월호였나? 아니, 그러니까 시집이 아니고 그냥 네, 작품으로? 예, 그렇게 발표한 거 묶어가지고 나중에 시집 나오는 거죠. 동시집이. 예. 지금 올해도 벌써 여러 편 발표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 작년부터 팬데믹이라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든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더 글을 더 많이 쓰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안 그래도 맨날 집콕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변함이 글을 없어요. 쓰고 계시니까. 집에만 있고 외출을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 살림도 너무 잘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음식도 그냥 맛있게 제철에 또 미리 저장할 거서부터 그렇게 음식을 또 잘하시는 일가견이 있으시고 아유, 또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남편분 주시면은 남편이 맛있으면 팁을 많이 놓고 가시고 조금 오늘은 덜 맛있으면 팁을 뭐 한 20불만 놓고 가시고 하신다는데 그런 재밌는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한국 식당이 첫째로 많지가 않잖아요. 네. 없어요. 하나 예.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던 그
화교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이 여기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 음식, 일식, 중식 세 가지를 하는 식당이 하나 딱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문 닫았다가 또 뭐 열었다 이렇게 하는 집인데 네. 솔직히 거기 가서 먹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예. 미국 식당을 또 가면은 좀 짜다고 그래요. 우리 네. 남편이. 그래서 항상 저도 짜고 이제 늘 싱겁게 먹다 보니까 짜서 이제 집에 오기도 전에 벌써 물부터 찾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외식을 안 하기 시작을 해서 집에서만 주로 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떡도 떡집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는 없고 올랜도까지 가야 되는데 예. 멀고 그렇게 하니까 떡도 집에서 그러니까 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그러죠. 그러듯이 떡도 먹고 싶으면 손수 해야지 먹고 뭐 찐빵도 직접 쪄야지 먹으니까 찌고 예. 사람들은 뭐 올려놓으면은 이거 집에서 이런 거 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저도 안 할 거예요. 떡집 나가면 사오고 나가면 찐빵도 사오고 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지역 특성상 근데 지역 환경상 그렇게 특히 됐어요. 미국에서는 남편들이 그렇게 와이프가 열심히 받쳐주는 거 먹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같이 주방에서 같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 LA 오실 때도 그냥 칸칸이 맵기 이거는 언제 먹을 거 그냥 냉장고에 까뜩까뜩 쟁겨놓고 오신 걸 봤거든요. 그럼 항상 남편분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시고 이렇게 바쁘시고 한국에서 더 유명하시고 한데도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잡수시는 분인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대신에 미국에 와서 짭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집에서, 그러니까 주부 생활만 한 거예요. 글 쓰고 주부.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주부도 프로예요. 네. 그러려면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리고 그게 일종의 뭐, 정이고 사랑이지 싶어요. 네. 내가 없는 사이에 남편이 제대로 맨날 챙겨주던 거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하게 되고 집에 있을 때도 뭐 해가지고 자꾸 먹이려고 들고 조금이라도 일기예보 다 봐가며 날씨가 오늘 춥다 그러면은 이거 입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집이 따뜻하니까 안 입으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문 열고 나가다 도로 튀어들어갖고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듯이 저는 그냥 제가 주부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부 생활도 너무 착실하게 잘하시고 또 저장식품도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아까 떡을 만드신다 했지만 엿도 만드시고 뭐 또 이런 가을 되면은 감도 잔뜩 해서 1년 먹을 거 홍시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여튼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음식이. 그런데 언제 이렇게 글은 또 열심히 잘 쓰셔가지고 정말 다재다능한 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하고 열심히 계신데. 하는 게 아니라 네. 글은 뭐 1년에 책 한 권 꼴? 뭐 2년, 1, 2년에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평균 1년에 한 권은 냈나 봐요. 예. 제가 20권의 책을 냈거든요. 네. 현재까지. 근데 이제 시집이 4권, 동시집이 3권, 시조집이 하나, 네. 장편 소설이 1권, 장편 동화가 11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화가 훨씬 많네요. 동화가 11권이고 예. 산문이 합하면 12권이고 운문이 8권이고 그런 거죠. 총 아유, 합하면은. 일을 다 예. 헤아리지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냥 그 정도 쓸 정도 되면은 그거 늘 글 붙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번 써서 보내고 또 출판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번씩 오면 이제 또 교정 봐서 보내고 뭐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살림 못 한다고 저는 뭐 무슨 대단한 걸 쓴다고 무슨 저 노벨상 받을 글 쓰는 것도 아닌데 한 못 해주겠어요. 그냥 해주고 그러면 다 혹시- 해주고 남는 시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여쭤봐도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그동안 나온 책들 인쇄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인세요. 저는 그래도 왜냐면 시를 팔아가지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자기 돈들이 들어가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여태까지 시도 다 인쇄 받아가면서 냈고 다 인쇄를 받아가면서 냈는데 그래도 수입이 좀 생기는 건 동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한우리 이런 데 납품되는 거 또
뭐 문학 나눔에 선정되고 이러는 거, 뭐 이제 파는 거. 전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동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10세 찍고 7세, 8세 이렇게 찍는 거는 그저 나와갖고 그렇게 찍었는데 최근에는 초판도 소화시키기가 힘들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제 그렇게 좀 어디에 납품되는 게 좀 많아야 되죠. 그러면 그 인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한 아니요, 숫자인가요? 절대 만족 못하죠. 예. 근데 한국에 가서 쓸 정도의 용돈은 나와요. 동화로. 그래서 거기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은 여지껏은 이런 그 동시, 동화 뭐 이렇게 시를 쓰셨지만 이 미주의 그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게 된장 끓이는 여자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예. 왜냐면 된장을 마음대로 끓이지 못하는 네. 그 냄새가 정말 독특한 그 한국의 맛이잖아요. 네. 그거를 남편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정말 또 성공이고 또 우리가 이 동양 사람들이 백인 사회에 섞여 살 때도 그런 냄새 그것 때문에도 차별을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그렇죠. 박찬호도 얘기하잖아요. 예. 너한테 자꾸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렇듯이 그거는 좀 독특하게 그렇게 들 수 있고요. 또 팽이꽃 같은 것도 입양아 문제를 다룬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시를 그렇게 진하게 못 써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제 생활이 전 짭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밖에 나와서 짭을 갖고 부딪히고 해서 이 사회에 힘든 걸 알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육화돼서 내시가 나오는데 저는 집에 들어 앉아서 한글만 가지고 놀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 책만 읽고 한국 텔레비만 보고 몸만 미국으로 옮겨 앉아 있지 사실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뭐 동화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듣는 정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떤 스토리 속의 에피소드나 이런 게 넣을 수 있는데 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자 가볍게 그 아까 왜 그 시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영어 단어 하나 하나가 네. 저 밥이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도밖에는 저는 못 써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쉽죠 많이. 앞으로 그 문학을 하고 싶은 그런 후배들 아니면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 그 플로리다로 이민을 왔을 때 정말 문인이라고는 없었어요 거기에. 네. 지금은 이제 마중규 선생님도 뭐 직접 제가 자주 만나 뵙지 못하지만은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셨고 그런데 없었어요. 그렇듯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터넷만 있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서점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책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시학 하나 구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다들 흔히 옛날부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세 가지 3다 이상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불변이에요. 그거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4년 동안 학비를 거의 장학생으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다니실 땐 어떠셨나요? 다니신 그 과정 같은 거. 그 학교 입학할 때 제가 그때 한창 갱년기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좀 미쳐보고 싶었어요. 어딘가 좀 글도 안 써지고 그러니까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번 내가 그 전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책을 9권 냈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이제 4년 풀장학금은 본래 없어요 학교에 절반 장학금인데 그걸 받고 이제 입학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좀 유리하죠. 왜냐면 이미 입학할 때 전 장르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소설도 썼고 뭐 시조, 동화, 뭐 동시 다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리포트 내면은 제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전 장르를 다 하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재밌게 공부했고 역시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는데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고 제가 그걸 보고 입학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미 문단 사정이 제가 훤하니까 네. 어디 교수진이 제일 좋은가 이걸 봤어요. 그때 사이버 대학이 몇 개 있었는데 사이버대마다 들어가서 어느 학교 교수님이 제일 좋은가 보니까 경희사이버대가 제일 교수진이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럼 후배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다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읽고 방법이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가르쳐 준다고 문학은 쉽지 않아요. 스스로 터득해서 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준비하고 계신 게 올해 어떤 게 있다고 그러셨죠? 내년 올해 봄에 장편 동화 2편을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출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봄 정도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네. 귀국을 할 수 있을지 예. 좀 불투명해요. 아주 그렇게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만나 뵙기 힘든 분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저도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한혜영 작가님은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만나 뵐 수가 없어서 한국 갔을 때 만나고 여기에 지금 뭐 15년 만에 오셨다 그랬죠? 예. 15년 만에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뵌 거예요.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홍영옥의 인문학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